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이번 주에 엄청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제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계엄령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에 충격받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계엄령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제안한 사람 국방부 장관이었죠. 소문인 줄 알았는데 실제가 됐습니다.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더니 근거가 없으면 이거 국기문란이다.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하지 말라고 여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뜬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당사자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상계엄 이런 거 선포되면 안 따르겠다라고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얘기했고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이 계엄령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인 모습 표리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죠.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던 것,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모습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보였어요. 부동산 시장도 표리부동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겉으로 추구했던 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입니다. 윤 정권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됐던 거 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었어요. 문정부 때 벌어진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오히려 집값을 더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 실책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집값 폭등 비판하던 언론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호재라고 긍정적인 평가 찬양을 일삼았습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정권을 잡았는데 시기가 금리 인상의 시기와 겹쳤죠. 집값이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집값이 꿈틀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냈죠. 윤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 집값 불안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실패라고 선동하는 언론들 너무나 많았고 그로 인해 집값 안정화 실질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들어서자마자 규제 완화의 시그널을 보였어요. 고금리로 접어들면서 안정화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집값 안정화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잊은 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부양을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말하는 건 계속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정권 바뀌고 국토부 장관 되신 분 집값 하향 안정화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집값 문제고 PIR이 18배까지 간 거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다 풀었죠. 세금 부담,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 즉 시장을 부양하는 조치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빼고는 전 정부가 했던 모든 규제를 풀면서 시장을 부양했습니다. 서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도 집값 상승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억제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이고 전국 집값이 불붙는 걸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으니 이제 지켜봐라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어요.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또 새로 들어선 정부 모두 지금 집값이 비정상적이고 안정화시키는데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했던 건 집값 부양책입니다. 대출 규제 풀고 세금 감면해주고 오히려 긴축의 시기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대출을 확대했어요. 부동산 안정화를 얘기하던 정부 급등은 바라지 않지만 집값이 꺼지는 걸 천천히 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 했습니다. 40조의 특례 보금자리론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집값 때문에 애도 안 낳는 상황이 된 건데 애 낳으면 집 사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했어요. 가만두면 안정될 수 있는 집값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한 것 정부의 표리부동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대출을 너무 해줘서 집값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도 현 국토부 장관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피력을 했죠. 정책 대출이 시장의 마중물이 돼서 사람들 빚을 더 많이 늘리는 역할을 했음에도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금리 조정해가지고 대응하겠다. 정책 대출은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집값이 오르는 게 공급 부족 때문이지 대출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의 완화가 집값의 상승을 일으킨 거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규 주담대 73%가 정책성 대출의 영향이었죠. 기준도 완화해주고 금액도 올려주고 또 부족한 신용은 정부가 보증해주고 DSR의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해주면서 집값을 부양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출을 늘린 결과 부채의 한계 상황, 이제 끌어가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러니 갑자기 대표적인 정책성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도 축소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했어요. 정책 대출은 차질 없이 계속 될 거다라고 겉으론 이야기했지만 그 대출을 스스로 줄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55조 정책 대출을 하겠다라고 겉으로 표명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결국 정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부양하는 게 속뜻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죠.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됐던 거 풀어주고 12억 초과 중도금 대출 막혀있던 거 풀어주고 LTV 40에서 50으로 늘려주면서 빚을 더 많이 져서 더 비싼 아파트 살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들을 지원했습니다. 또 청약에 대한 규제 완화, 이를 통해 지방의 부동산 시장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비싼 아파트들의 분양으로 사람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냈어요. 정책 대출 갈아타기의 마중물이 됐고 기존의 영끌, 노도강 이런 거 샀다면 전문직, 고소득층에게도 돈 오히려 더 많이 빌려주니까 초영끌이 양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PF 시장의 부실 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던 건설사의 부채가 가계의 부채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진 상황이 돼서 안 팔리는 시장이었는데 이 고분양가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 완판될 수 있는 환경 조성했습니다. 그렇게 분양된 아파트들 지금 이제 잔금대출 대란에 빠져 있죠. 수십억 로또라는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짝 부양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집값을 부양하며 절대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금융노예로 만들어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쯤이죠.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경색의 상황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 겁나서 몸 추스리고 비단지고 집 안 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 해결될 이유가 없는데 하반기 되면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죠.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세금 혜택, 대출 규제 완화 이런 정책들 다 풀어놨고 그러니 경제 금방 좋아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서도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계속해서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했죠. 시장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각이라는 비판이 있어도 무조건 정부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경기도나 부동산 위기 상황 달라진 게 없고 그에 따라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질 거다 희망 회로를 돌렸어요. 1년이 지나고 상저하고 물 건너 갔죠. 사람들 빚내서 집 사라 시즌2를 통해서 금리 이자 이런 거 갚느라 쓸 돈이 없고 물가는 잡히지 않아서 소비 여력이 없으니 내수는 침체되고 저성장의 악순환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밋빛 희망을 심어주던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돼서 국회로 갔습니다. 정말 침체를 몰랐을까요? 상저하고 괜찮다 금리 곧 내릴 거다 대출 받아라 집값 안 떨어진다 뽕 맞춰가면서 유지해온 시장인데 부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니 이제 다시 시장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여전히 우리가 우려하던 문제들 더 심각해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위기 상황 맞죠? PF 시장 자금 경색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미분양 여전히 쌓여 있고 미분양 물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돈 빌려주고 PF 사업에 발담그고 있는 금융권들의 부실 문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수도권의 아파트마저도 잔금 치를 돈 마련하지 못해서 마피로 쏟아내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정책 대출로 시장을 부양했는데 여력이 닫으니 거래량 언제 거래가 됐나 싶을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반등이 안 되고 있죠. 원래 도입했어야 되는 대출에 대한 규제 연기시키면서 시장을 부양하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도입이 되니 더 부동산 가격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뽕 맞아 가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그 잠깐의 시기 동안 가계부채는 폭증을 했고 심각한 내수 침체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 지금 금리 인하에 들어갔어요. 높은 환율로 인해서 물가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집값 안정화가 아니라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집값을 부양하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더욱더 폭증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문제점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낮추는 이런 결정 1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장밋빛 희망을 심어주던 사람도 국회로 갔고 저성장 고착 현실이 되니까 일단 당장 금리 내리는 선택 했습니다. 금리 내렸는데도 사람들이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내려올 줄 모르죠. 이미 대출의 한계 상황이니 금리 내리면서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다고 아무도 권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현실을 직면하게 됐고 그래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 큰 악재를 이번에 터뜨렸습니다. 윤 대통령 계엄을 선포를 했죠. 해제가 되었지만 이제 정치 상황은 탄핵 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으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달러 빠져나가고 있고 대기업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라는 낙인이 찍힐 계엄 조치, 국가 신인도를 저하시키고 시중의 자금 이탈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기에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신까지 심어줬죠. 유동성 경색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 대표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당한 상황이라고 외부에선 판단하고 있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21세기에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상황이 됐지만 빠르게 조치한 덕분에 지금 그 순간을 넘어갔다. 당장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미 불신의 씨앗은 심어졌어요. 계엄 사태의 여파로 미국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만 빼고 일본 방문한다고 하죠. 원래 일본에서 발표된 걸로는 일본, 한국 이렇게 방문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안 들리겠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죠. 미일 양자동맹 관계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이런 걸 강조해서 미국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트럼프한테 얘기해 주려고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빼고 방문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이라고 사실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서 오판이다 이런 말 쓰기 힘들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반감이 심한 조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냈어요. 계엄령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 우리 정말 처절하죠. 이 부정적인 울림이 생겨났고 정치적 불안정성 꽤나 길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사전계엄 선포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거의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 사태 독자적인 조치였고
그 결과는 불신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관세, 북러 협력 대응할 한국의 능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번 사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또 북한, 러시아 공조가 강해지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 가능성, 이런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으니 이보다 더 나쁜 시기에 벌어질 수 없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지정학적 위기, 또 경제적 위기,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부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계엄 사태가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런 긍정적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이제 약화되고 정치 주도권 또한 잃어버리는 행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놀랐다고 하죠. 한국 대외 신인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상황이 마무리가 된다면 큰 타격이 없죠. 그렇지만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트럼프 2기와 겹쳐서 경제 충격, 신인도 훼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하겠지만 이 사태가 해프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장기화되고 문제가 됐을 때는 현실적 충격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추이를 보면 자금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였죠. 1,400원 넘었다. 이것도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계엄령 발표되고 1,44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아직 해결된 게 아니죠. 정치적 분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에 수습될 경우에는 충격을 주지 않겠지만 길어질 경우 걱정하는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죠. 당장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거의 무제한적 유동성 공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아랍의 왕자는 우리나라 올 거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한국 여행 금지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0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펼쳐질 걸로 예상되는데 외교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으로 대응이 부실했을 때 그 경제적 피해가 커질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 없었으면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었죠. 당장의 금융시장 불안 막기 위해서 증환펀드 가동하고 무제한 RP 매입, 시장 안정화 조치에 총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 5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거 가동하기로 했고 직접 시중에 자금을 푸는 행위, 무제한 RP 매입도 약속을 했습니다. 금융의 F4 밤사이 계엄령 나오고 바로 회의 열었죠. 그러면서 이런 신속한 조치를 발표를 했고 또 다행히 계엄 해제 통과되면서 시장 일단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유동성 위기의 상황 스스로 만들어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비용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하는 총재 외국 TV에 나가가지고 입장 표명했죠. 이번 정치적 사건으로 경기 전망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서 기준금리 또 내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준금리 또 내리면 더 이상 원화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금 이탈 더 가속화될 거고 환율 시장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는 총재 외국 텔레비전에 나가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미 환율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1,400원이 이제 뉴 노멀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환율에 대한 불안감 커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거죠. 전쟁, 트럼프, 금리까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높이니까 한미 기준금리 격차 더 벌어지고 여기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들어서면서 강달러 전망
더 심화되고 있으니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부채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경기 침체와 관련 있나요? 내수도 안 살아나고 성장 동력도 잃어버린 나라에 더 이상 돈을 놔두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 절하 속도가 다른 화폐 절하 속도보다 크게 나빠진 게 아니다. 사실상 최근 강달러 기조를 용인하는 모습 맞죠?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환율을 지킬 수 있는 것 금리를 유지하는 건데 유동성이 말라버린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조치 말곤 할 수가 없으니 금리를 내렸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으니 위태위태합니다.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변동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추가 상승의 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추이 보면 이제 4,100억 달러, 4천억 달러 언더로 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융권들도 위기의식 고조되고 있죠. 자기자본 비율 하락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깨지면 돈 더 빠져나갈 거니까 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뭐 이런 걸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국민연금의 역할 크게 작용하지 못할 거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중은행들 고환율에 따른 걱정 커지고 있죠.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화자산 평가액이 줄어들면 자본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기자본 비율, 은행 건전성 점검의 핵심 지표인데 이거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환율 공포, 이거 유동성의 패닉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22년 4,600억 달러 이 정도 갖고 있었는데 환율 방어하느라 지금 4,100억 달러 수준으로 갖고 있는 달러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인들 이탈 가속화되고 있죠. 달러는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니 환율 다시 1,42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정부 계속해서 겉가속을 다르게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실체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적인 문제라도 빨리 해결돼서 안정화했다 이런 거 공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 얽혀 있으니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빤히 보이는 상황이죠. 55조의 정책 대출만 믿고 다시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엔 표리부동한 정부의 상황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체력을 소진했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계속 괜찮을 수 있을까요? 가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곧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으로 집값을 부양했는데 이런 상황 계속 끌어갈 수 있을까요? 강남 불패 지켜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환율 치솟아 올랐죠? 코로나는 재난, 단기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가세한 이런 상황이죠. 대화가 불가능한 나라, 정치적 위험 국가 이렇게 낙인 찍힌 사태를 통해서 현재의 문제 해결하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미국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제한 달러를 살포해서 위기를 다 같이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재계 6위 부동산만 몇십 조를 갖고 있는 롯데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고 지금 휘청이고 있는데 부동산 사기만 하면 돈 번다 생각하면서 갚을 능력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땡길 수 있는 최대 빚을 땡겨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어려운 시국 버텨낼 수 있을까요? 표리부동한 정부의 희망 섞인 말만 듣고 빚내기를 주저하지 않고 영끌, 초영끌을 자초한 사람들 정말 힘든 시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